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알아야 이긴다. 절대 알려져선 안 될 일본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역대 주요 내각, 어떠한 수상이 집권해서 어떠한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의 전후 주요 내각 중에서 힘있는 수상일수록 미국과의 밀약을 더 많이 체결했고 쉬쉬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일본이 미국의 발목 잡히는 그와 같은 원인들을 제공했고 그것이 축적되어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후 일본의 주요 내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적혀있는 가장 힘이 셌던 주요 내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저도 자막도 달고 그 다음에 멋있게 최첨단 기술로 하고 싶은데, 아직 여러 가지 사건상 정황상 이렇게 아날로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다가도 옆에를 이렇게 잠깐 볼 겁니다. 주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메모를 해놨거든요. 메모를 좀 읽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본의 전후 주요 내각 도조 히데키,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도조 히데키가 41년에 일본의 총리가 되었고 태평양 전쟁을 주도했죠. 하지만 거듭된 패전으로 인해서 1944년에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다 시게루가 집권하기 전에 도조 히데키 다음 요시다 시게루 전에 4명의 약체 내각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약체 내각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미국에 의해서 평화 헌법이 제정되어서 일본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점령군 치하의 평화 헌법, 일본의 의지와는 별로 관계없다 해가지고 이 4명의 약체 내각의 수상들은 대부분 미국과가 충돌하고 그 평화 헌법을 반대하면서 천황제를 아직 사수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요시다 시게루가 딱 46년에 집권을 하면서 상황이 친미 내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다 시게루는요, 5차에 걸쳐서 집권을 했는데 약 6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전후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패전 후 일본을 정리하는 데 이 사람의 역할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죠. 특히 이 기간 중에는 한국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려준 선물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좀 우리에게는 별로 안 좋은 이미지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미 내각의 토대를 완전히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요시다 시게루는 경제를 위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비군사화 정책과 평화헌법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군 기지가 일본에 어디든지 원한다면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주둔할 수 있게끔 하는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은 주권이 없는 상태다라고 비판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는데요. 요시다 시게루 시기에 미국이 평화헌법을 제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1946년에. 이 평화헌법,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내란이 발발하면요, 미군이 언제든지 파견이 되어서 그 내란을 평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일본이지만 일본이 아니라는 것, 영토 주권이 없고 미국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평화헌법은 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헌법이지만 밖에서 볼 때, 하지만 일본의 우익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일본이 군사화를 하지 못하게끔 손발을 묶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시다 시게루는 당시 패전 직후였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평화헌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위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당시 또 일본 국민들 또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시다 시게루 정부 때는 오로지 미국에 네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죠. 특히 1952년 당시 이제 한국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일 안보条約을 제정을 해갖고 일본이 독립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일본 너희들이 원하는 독립을 들어주지만, 그렇더라면은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중에 사활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 일본의 영토를 지금처럼 점령공차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군 기지를 만들고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독립시켜줄 수 없다 라는 식의 조건도 내걸었거든요. 근데
독립이 중요하니까 요시다 내각은 그렇게 하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독립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얼마나 많은 불리한 사항은 미략을 체결했겠습니까? 그 미략에 대해서, 주요 미략에 대해서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다 시게루 재임 후에 재임하는 상태에서 114명의 주요 강요들을 배출했는데요. 밑에 나옵니다만 이케다 하야토 수상이라든가 사또 에이사쿠 수상 같은 사람도 이 당시 요시다 시게루가 총애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강요들이었죠. 요시다 시게루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미내각을 만들면서 평화헌법도 받아들였고 1952년에 구안보조약을 미국과 체결하면서 일본이 독립하는 그런 족적을 남겼죠. 그 다음에 또 약체 내각이 두 사람의 약체 내각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기시 노부스케가 집권하게 됩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한 번 쭉 집권한 게 아니라 집권을 한 다음에 한 번 사퇴하고 약체 내각이 있은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집권하고 또 약체 내각이 있은 다음에 기시 노부스케.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가 사퇴한 다음에 조금 지나서 다시 집권하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총 5번이나 집권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기시 노부스케 또한 상당한 그 미략을 많이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전후 일본에 있어서 상당한 족적을 남겼는데요.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요시다 시게루하고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집권을 하면서 강한 일본을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이 안보조약도 신안보조약, 60년에 체결된 것이 신안보조약이란데 안보조약으로 개정을 하고 자기들에게 좀 유리한 문구를 몇 개 집어넣는 대가로 또 얼마나 많은 미략을 체결해갖고 미국의 말을 들어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시대의 미략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적지 않은데 그것도 하나씩 나중에 미략을 하나씩 다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 기시 노부스케 시절은요, 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은 사또 에이사쿠 총리의 친형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사람이 양자로 가가지고 이름을 성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일본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도조 히데키 내각 당시에 상공대신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서 패전과 더불어 패전 A급 혐의자로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 당시 미국이 생각할 때 친미적인 인사로서 좀 똘똘하게 말을 잘 따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시 노부스케를 갖다가 석방을 시켜줬죠. 석방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 기시 노부스케를 잘 활용해가지고 친미 내각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인데요. 기시 노부스케는 그것을 이용을 해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재건을 내세우면서 점령군 치하의 제도를 조금씩 바꾸려고 했습니다. 특히 평화헌법,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의 손발을 묶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평화헌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는데 평화헌법 개정이 안 됐죠. 그 다음에 구안보조약을 갖다가 신안보조약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개정을 했습니다. 구안보조약은 점령군 치하, 일본식으로 말하면 점령군 치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가 일본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겐 불리하게 되었다. 대등하지 못하다. 그걸 갖다가 대등하게 바꿔야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도 일본은 힘이 미국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걸 조금씩 들어주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것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밀약을 체결해서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주는 그런 행태를 보여준 것이죠. 예를 들면은 구안보조약 개정으로 일본을 더 강한 동북아의 반공 보루로 만든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죠. 미국의 안보라든가 경제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은 미국이 그냥 주겠습니까?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일본도 미국한테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미략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미략을 다음에 알아볼 텐데요. 이 기시 내각의 외교의 중심, 정책의 중심은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패권을 잘 활용해서 들어주면서 일본이
강하게 부활하자라는 식으로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키시노부스케는 동북아,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북아가 아니라 동남아로 눈을 많이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요, 이미 중국과 한국 뭐 침략을 했고 식민지배도 하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동남아로 일본의 아성을 펼쳐나가자라는 뼛속부터 군국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베 총리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이것이 기시노부스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케다 하야토라는 마찬가지로 뭐 요시다 시게루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끄는 친미내각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사또 에이사쿠가 집권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총 3차에 걸쳐서 약 6년 8개월 동안 집권하게 되는데 이 사람 당시에 뭐 우리 한일 조약도 체결이 됐고 했는데 이 사람 땅이 가장 일본에서 볼 때 중요한 업적은요, 오키나와를 반환받았다는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미국한테 오키나와를 반환받았다. 일본한테는 되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그만한 힘은 없었지 않습니까? 뒤에는 또 다른 미략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걸 받고 더 많은 걸 주는 그런 행태는 이 일본의 힘이 있던 주요 수상들의 시절에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러면서 미략,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공개하지도 않고 밑에 수상들한테 승계시키지도 않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걸 다 보존하고 있고 그래서 수상이 바뀌거나 외무성 장관이 바뀌거나 대신이 바뀌거나 할 때 일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니네 전임 수상 때 이거 체결했어. 이걸 들어줘야 돼. 미략도 조약이라는 거 알지? 응?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건 알지? 라는 식으로 들이대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갖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보통 국가를 지향을 하고 군국주의를 강화시키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평화헌법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뭐 보통 국가로서 군사 대국을 지향하려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이 다양한 미략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풀어야 되거든요. 일본의 앞날은요, 갈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이런 걸 바라볼 때 2차 대전이라는 몹쓸 짓을 한 그 대가를 뼈저리게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잘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